안녕하세요.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보는 시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누구나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정답이라고,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치열하게 살아가죠. 오늘 들려드릴 사연의 주인공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채 살아온 65세 여성분입니다. 평생을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꼿꼿이 들고 살아오셨던 분이죠. 화려한 성공 뒤에 감춰진 우리네 삶의 진짜 행복과 의미를 묻는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후 3시의 햇살이 참 따스하게도 내리쬐던 날이었어요.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갓 내린 홍차의 향기를 맡으며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었답니다. 발 아래로 흐르는 강물 위로 윤슬이 반짝거리고 강변북로를 질주하는 차들은 마치 장난감처럼 작게만 보이는 서울 강남의 한복판.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비싸다는 아파트의 로열층 거실. 이곳이 바로 제가 40년이라는 세월을 바쳐 쌓아 올린 저만의 성이자 왕국이었죠. 제 나이 65. 누군가는 인생의 황혼기라며 뒷방으로 물러날 때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세상의 65은 청춘이나 다름없잖아요. 저는 여전히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신상품을 둘러보는 게 즐겁고 친구들과 골프장에서 나이스 샷을 외치며 걷는 잔디밭이 익숙해요.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 재단의 이사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어디를 가나 사모님 참 고우세요. 정말 성공한 인생이세요라는 말을 듣는 것. 그게 제 삶의 당연한 일상이었답니다. 부족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삶. 저는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정답이라고 단 한 번의 의심도 없이 믿으며 살아왔어요. 고요했던 거실의 평화를 깬 건 탁자 위에 올려둔 제 휴대폰이었어요. 발신자 정보가 없는 낯선 번호. 요즘 기승을 부리는 스팸 문자겠거니 하고 무시하려던 찰나 액정 위로 떠오른 짧은 미리 보기 문구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부고 강민우님 별세. 강. 민. 우. 그 이름 3글자가 제 망막에 박히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놓칠 뻔했어요. 뜨거운 찬물이 손등으로 튀었지만 화끈거림조차 느낄 수 없었죠.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40년이에요, 여러분. 무려 40년 동안 입 밖으로 꺼낸 적도 아니 애써 기억 저편으로 밀어두고 떠올리려 하지도 않았던 이름이었으니까요. 그가 죽었다고 하네요.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울이 아닌 강원도 산골, 이름조차 생소한 어느 읍내의 장례식장이었어요. 강원도라니. 결국 너는 거기서 그렇게 생을 마감했구나. 슬픔보다는 기묘한 헛웃음이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입가에는 묘한 비소까지 번졌죠. 마치 제가 옳았다는 것을 확인받은 것 같은 그런 승리감 같은 것이었을까요? 40년 전 그날도 오늘처럼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캠퍼스의 벤치. 민우 씨는 낡아서 뒤축이 다 다른 운동화 끈을 만지작거리며 제게 폭탄 선언을 했었죠. 미경아, 나 고시 공부 그만둘 거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사법고시 1차 합격을 코앞에 두고 있는 법대. 수재가 저희 집안에서도 장차 사위감으로 눈여겨보고 있던 그 남자가 한다는 소리가 고작 공부를 그만두겠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민우, 너 더위 먹었니?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잖아. 판검사 돼서 떵떵거리고 살 날이 머지 않았는데 갑자기 왜 그래? 아니, 미경아. 이게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법전 속에 파묻혀서 평생 남을 심판하고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아등바등 사는 거. 나 너무 숨이 막혀. 나 내려가려고. 내려가다니? 어디로? 시골. 흙 만지면서 살고 싶어. 농사도 짓고 땀 흘린 만큼 거두고 밤에는 글도 쓰고. 진짜 살아있는 삶을 살고 싶어. 그때 저는 도무지 그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죠. 진짜 살아있는 삶이라니요. 그런 건 현실에서 도태된 패배자들의 비겁한 변명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가난이 낭만이 될 수 없다는 걸, 돈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소리쳤어요. 악을 쓰면서요. 너 미쳤구나. 넌 지금 도망치는 거야. 현실이 무거우니까, 경쟁이 무서우니까 도망치는 거라고. 넌 지금 내 인생을 스스로 망치고 있는 거야. 알아? 흙 파먹고 사는 게 낭만인 줄 알아? 그건 그냥 가난이야. 구질구질한 가난. 민우 씨는 슬픈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 눈빛이 어찌나 맑고 깊던지 순간적으로 제 말문이 막힐 뻔했지만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헤어져. 난 농사꾼 아내 될 생각 추호도 없어. 내 인생까지 진창으로 끌고 들어가지 마. 그렇게 저는 그를 버렸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그리고 철저하게요. 그 후 저는 보란 듯이 민우 씨의 친구였던 지금의 남편 성진 씨를 선택했어요. 성진 씨는 민우 씨와는 달랐거든요. 야망이 있었고 현실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제가 원하는 성공이라는 궤도에서 절대 이탈하지 않을 남자였죠. 그는 제 기대대로 대학병원 의사가 되었고 병원장이 되었으며 저를 남부럽지 않은 사모님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제 선택이 100번, 1000번 옳았음을 증명하며 살았어요. 민우야, 내가 틀렸고 내가 맞았어. 봐, 나는 이렇게 빛나잖아. 그런데 오늘 그가 죽었다는 소식이 날아든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옷장을 열자 계절별로 잘 정리된 명품 옷들이 빽빽하게 걸려 있었어요. 그래, 가보자. 가서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자. 저는 가장 비싼 소재의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검은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진주 목걸이를 골랐죠. 과하지 않으면서도 기품 있어 보이는 제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차림새 말이에요. 남편에게는 알리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은 지금 학회 참석차 제주도에 가 있기도 했고 그에게 민우 씨는 껄끄러운 과거일 뿐이니까요. 친구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굳이 들추고 싶지 않은 기억. 저 역시 굳이 옛사랑의 장례식에 간다고 말해서 풍파를 일으키고 싶진 않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제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장례식장 주소를 찍으니 도착 예정 시간은 3시간 뒤로 나왔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로 향하는 길 차창 밖. 풍경이 빽빽한 고층 빌딩 숲에서 점차 낮은 산과 들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도로는 한산했어요.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제 손을 내려다보니 고생이라곤 모르고 살아온 티가 역력하더군요. 주름 하나 없이 매끄럽고 손톱은 어제 샵에서 관리받은 대로 반짝거렸죠. 문득 민우 씨의 손이 생각났습니다. 법전을 넘기던 그 가늘고 길었던 손가락. 그 손으로 흙을 만지며 살았다고. 40년 동안이나 얼마나 거칠어졌을까. 아니, 험한 일을 하느라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흉하게 박였겠지. 바보 같은 사람.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서울대 법대생이라는 그 찬란한 타이틀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선택한 게 고작 시골 촌부의 삶이라니.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밤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서울의 불빛을 그리워하지 않았을까요? TV에 나오는 제 남편의 성공한 모습을 보며 배가 아프지는 않았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그걸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남긴 초라하고 비루한 마지막을 보면서 40년 전 내 선택이 얼마나 현명하고 완벽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 나는 그를 조문하러 가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의 승리를 확인하러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원도 홍천을 지나 인제 방향으로 접어들자 길은 더욱 꼬불꼬불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짙은 녹음이 우거진 산길이 이어졌죠. 답답한 마음에 차창을 조금 내리자 쌉싸름한 풀냄새와 흙냄새가 훅 하고 차 안으로 끼쳐 들어왔어요. 도시의 에어컨 바람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날것의 냄새였죠. 그런데 참 묘하죠?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저는 40년 전의 기억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어요. 민우 씨가 즐겨 입던 낡은 체크무늬 셔츠에서 나던 냄새. 오래된 종이 냄새와 비누 냄새, 그리고 흙냄새가 섞인 듯한 그 특유의 향기 말이에요. 기억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잊었다고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냄새 하나에 40년의 세월을 단숨에 건너뛰어 저를 그 시절의 캠퍼스로 데려다 놓으니 말이에요. 민우 씨와 저는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봄이면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는 교정을 나란히 걸었고 시험 기간이면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다 자판기 커피를 나눠 마시곤 했죠. 그는 가난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공부하는 처지라 늘 같은 옷, 늘 제일 싼 학생 식당 밥만 먹어야 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빛나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으니까요. 그가 사법고시에 패스하고 판검사가 되면 이깟 가난쯤은 아름다운 추억이 될 거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미경아,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나는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 마당? 강남 아파트가 아니고. 응. 햇볕 잘 들고 강아지도 한 마리 키우고 내가 좋아하는 장미꽃도 잔뜩 심고. 그는 그렇게 소박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소박함이 싫었습니다. 저는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거든요.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한 곳에서 남들을 내려다보며 살고 싶었어요. 어쩌면 제 욕망과 그의 소박함은 처음부터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처럼 어긋나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어느새 차가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시야가 확 트였습니다.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나타났어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음을 알렸습니다. 읍내에서도 한참을 더 굽이굽이 들어간 곳에 위치한 아주 작은 장례식장. 흙먼지를 뿌옇게 뒤집어 쓴 낡은 트럭 몇 대, 그리고 경차들이 드문드문 세워져 있었죠. 그 투박한 차들 사이에서
방금 세차를 마치고 온 제 검은색 세단은 유독 이질적으로 반짝거렸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서늘한 산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어요. 룸미러를 보며 화장이 번지진 않았는지, 진주 목걸이가 비뚤어지진 않았는지 꼼꼼하게 확인했죠. 완벽했습니다. 이 정도면 어디 내놓아도 손색 없는 성공한 사모님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장례식장 입구에는 화환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무슨 농협조합장, 어디 고등학교 동창회, 마을 이장 일동. 역시 나였죠. 국회의원이나 대기업 임원, 병원장의 이름이 적힌 화환이 줄지어. 서 있는 저희 집안의 경조사와는 너무나 딴판이었어요. 초라하다면 초라하고 소박하다면 소박한 풍경. 어머, 혹시 서울에서 오셨어요? 방명록을 적으려는데 상복을 입은 중년의 여성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민우 씨의 딸인 모양이었어요. 눈매가 정말 민우 씨를 쏙 빼닮았더군요. 선하고 어딘가 모르게 슬퍼 보이는 그 눈매요. 아, 네. 고인과 아주 오래된 옛 친구입니다. 저는 짐짓 담담한 척 최대한 우아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자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군요.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참 좋아하실 거예요. 신발을 벗고 빈소로 올라갔습니다. 국화꽃 향기가 훅 하고 코를 찔러왔죠. 그리고 정면에 놓인 영정 사진을 마주한 순간 저는 그만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의 민우 씨는 활짝 웃고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20대의 앳된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흰 머리가 성성하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팰대로 패어있는 영락없는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만큼은, 그 미소만큼은 제가 알던 그 시절보다 훨씬 더 환하고 무엇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성공과 야망에 찌들어 늘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 신경질적인 제 남편의 얼굴과는 전혀 다른 얼굴.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은 듯한 해탈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햇볕에 검게 그을린 피부는 건강해 보였고 눈가에 자글자글 잡힌 주름조차 그가 얼마나 많이 웃으며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훈장처럼 보였죠. 뭐야? 너 왜 그렇게 웃고 있는 거니?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는 실패했어야지. 너는 후회와 회한으로 가득 찬 찌든 얼굴을 하고 있었어야지. 그래야 내가 널 버린 게 정당화되잖아. 그래야 내가 선택한 이 숨막히는 삶이 보상받는 거잖아. 그런데 도대체 왜 너는 승리자처럼 웃고 있는 건데? 저는 분향을 하고 국화 한 송이를 영전에 올렸습니다. 피어오르는 향 연기가 그의 웃는 얼굴을 흐릿하게 가리더군요. 절을 2번 하고 상주들과 맞절을 했습니다. 상주는 딸 하나뿐인 듯 했어요. 어머니는 5년 전에 먼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어머니 간병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지극정성이셨거든요. 제 시선을 느꼈는지 딸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안 됐네요. 저는 형식적인 위로를 건네고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어요. 등산복 차림의 동네 주민들, 흙 묻은 장화를 그대로 신고 온 노인들이 3-3-5 모여 육개장에 소주를 마시고 있었죠.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참 아까운 양반이 갔어. 그 양반 없으면 이제 우리 마을 대소사는 누가 봐주나. 그러게 말여.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아니지, 법을 너무 잘 알지. 작년에 우리 밭대기 문제 해결해 준 것도 강 선생님 아니여. 서울서 법 공부했다더니 다르긴 다르더라고. 욕심도 없지. 그 똑똑한 머리로 서울서 큰일 하던 양반이 뭐 볼 게 있다고 이 깡촌에 박혀서. 애들 공부방 맹글어서 공짜로 가르쳐주고. 참말이지 성인 군자가 따로 없었어. 그들의 대화 속에서 민우 씨는 실패한 고시생이 아니었습니다. 강 선생님이었어요. 마을에 존경받는 해결사였고 아이들의 따뜻한 스승이었으며 욕심 없는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식어가는 육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복잡해졌어요. 제가 상상했던 몰락은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빚쟁이에 쫓겨 야반도주하거나 술에 절어 내가 왕년에 서울대였는데 하며 신세 한탄이나 하는 모습을 상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공기는 달랐어요. 슬프지만 따뜻했고 안타깝지만 그를 향한 깊은 존경심이 배어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혹시 박미경님 아니세요? 민우 씨의 딸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제 이름을 알고 있다니? 저는 당황해서 그녀를 올려다보았죠. 네, 맞는데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버지가 남기신 게 있어요. 그녀는 품에서 낡은 노트 한 권과 작은 상자를 꺼내 제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유품 중에 있던 건데 내용 중에 성함이 많이 나와요. 혹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맞았네요. 불편하지 않으시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심장이 쿵쾅거려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40년이에요. 그 긴 세월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그가 저를 뭐라고 언급했을까요? 아버지가 평생 쓰신 일기장이에요. 그리고 이건 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과 칠이 다 벗겨진 낡아빠진 만년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우리 대학교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쓰고 나란히 찍은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우고 싶어 했던 갈기갈기 찢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의 증거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만년필. 아, 외마디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건 제가 사법고시 1차 합격을 기원하며 아르바이트비를 탈탈 털어 사줬던 바로 그 몽블랑 만년필이었습니다. 금장 장식이 다 벗겨지고 몸통은 흠집투성이인 만년필. 그는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농사꾼에게 만년필이 무슨 소용이라고. 아버지는 평생 글을 쓰셨어요. 농사 지으시는 틈틈이 시도 쓰시고 수필도 쓰시고 그 만년필 한 번도 손에서 놓으신 적 없어요. 잉크가 말라버릴 때까지 쓰고 또 채워서 쓰셨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에서 오래된 세월의 냄새가 났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민우 씨 특유의 힘있는 달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85년 10월 24일. 서울을 떠나온 지 일주일째. 밤하늘에 별이 쏟아질 것만 같다. 미경이는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녀가 그토록 원하던 성공이라는 것을 향해 잘 달리고 있겠지. 부디 행복하기를. 나를 버린 그 선택이 그녀에게만큼은 정답이기를. 나는 그녀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녀는 나를 놓아준 것이다. 글자가 눈물에 번져 일렁였습니다. 그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의 행복을 빌고 있었습니다.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놓아준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90년 4월. 흙냄새가 좋다. 얼었던 땅이 녹고 싹이 트는 걸 보면 매번 경이롭다. 법전 속의 정의는 차가웠지만 대지 위의 생명은 뜨겁다. 나는 이제야 숨을 쉬는 것 같다. 다만 가끔 몽블랑 만년필을 쥘 때면 그녀의 차가웠던 손이 생각난다. 그 손을 잡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따뜻하게 녹여주지 못해서. 눈물이 툭 하고 일기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어요. 아니야, 울면 안 돼. 박미경, 정신 차려. 넌 승리자잖아. 넌 잘 살았잖아. 겨우 이런 감상적인 글귀에 무너지면 안 돼. 저는 입술을 깨물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견고했던 성벽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2005년 뉴스에서 성진이가 병원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봤다. 축하한다, 친구야. 미경이도 이제 병원장 사모님 소리 들으며 잘 살고 있겠지. 나는 오늘 밭에 고추 모종을 심었다. 땀방울이 흙으로 떨어지는 순간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남들은 나를 실패했다 말할지 몰라도 나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막걸리 한 잔을 마셨으니 그걸로 족하다. 그는 다 알고 있었어요. 친구의 성공도 저의 안부도. 그러면서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하지도 않았고요.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긍정하고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땀 흘려 일하고 소박한 밥상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자연 속에서 평온을 누리는 살. 저는 고개를 들어 식당 밖 풍경을 보았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둠은 서울의 밤처럼 네온사인으로 번쩍이며 눈을 찌르는 화려한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고요하고 묵직하며 하늘의 별빛을 더욱 선명하게 빛나게 해주는 짙은 어둠이었죠.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진 내 손. 주름 하나 없이 매끄러운 이 손이 갑자기 너무나 부끄러워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손으로 도대체 무엇을 일구었나요? 남편의 성공? 자식들의 명문대 입학? 아파트 평수 늘리기? 그건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것이었고 자식의 것이었으며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일 뿐이었죠. 정작 박미경이라는 제 영혼을 위해 저는 무엇을 했나요? 일기장을 덮고 나니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건 아마도 제가 40년 동안 팽팽하게 당기고 있었던 자존심의 끈이었을 겁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최고의 선택을 한 거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주문처럼 외워대던 그 긴장의 끈이 이 낡은 공책 한 권 앞에서 맥없이 풀어져 버린 것이죠. 저는 고개를 들어 빈소를 다시 한번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조문객들은 여전히 삼삼오오 모여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남루했고 손마디는 굵었으며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투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강남의 장례식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검은색 정장을 빼입고 명함을 주고받으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 초라한 장례식장 안에는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고인이 생전에 나눠주었던 옥수수 이야기를 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또 누군가는 고인 덕분에 자식놈이 대학에 갔다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진심이었고 그들의 추억 속에서 민우 씨는 여전히 살아서 숨 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식사 입에 맞으세요? 민우 씨의 딸이 다시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쟁반 위에 깎은 배와 따뜻한 수정과가 들려 있었어요. 아, 네. 잘 먹고 있습니다. 입에 아버지가 작년에 수확해서 저온 창고에 넣어두셨던 거예요. 제일 아끼시던 거라고 귀한 손님 오시면 내드리라고 하셨거든요. 아마 사모님 오실 줄 알고 남겨두셨나 봐요. 그 말에 저는 목이 메어 수정과를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지만 민우 씨는 이곳의 모든 것을 통해 제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아, 배 참 달지? 흙이 주는 선물이야. 백화점 식품관 과일보다 모양은 좀 빠져도 맛은 좋을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배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시원하고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건 단순히 설탕의 단맛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의 태양과 시원한 가을바람, 그리고 농부의 정직한 땀방울이 빚어낸 깊고 진한 맛이었죠. 백화점에서 사 먹던 당도 선별을 거쳐 예쁘게 포장된 배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생명의 맛이었습니다. 문득 제 결혼 기념일이 떠올랐습니다. 성진 씨가 병원장이 되고 나서 맞이했던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이었죠. 남편은 강남의 최고급 호텔 프렌치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려 파티를 열었습니다. 제 손가락에는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졌고 저는 파리에서 공수해 온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사람들은 모두 저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여왕님이 따로 없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날 제가 먹었던 스테이크 맛이 어땠는지 아세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무 맛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신경은 온통 다른 곳에 곤두서 있었거든요. 남편의 넥타이가 비뚤어지지는 않았는지, 내 화장이 조명 아래서 너무 번들거리지는 않는지, 저기 앉아있는 국회의원 사모님에게 인사는 제대로 했는지. 입으로는 최고급 요리를 씹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계산과 긴장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피곤하다며 옷도 갈아입지 않고 소파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지우며 제 민낯을 들여다보았죠. 거울 속의 여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행복인가? 이게 내가 그토록 원했던 성공인가? 그때 느꼈던 그 서늘한 공허함. 저는 그걸 애써 무시하며 수면제를 먹고 잠을 청했었습니다. 배가 불러서 하는 소리라고, 남들은 없어서 못 누리는 호사라고 스스로를 다그치면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골 장례식장에서 깎아놓은 배 한 조각을 먹으며 저는 깨닫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먹었던 건 음식이 아니라 지위였고 체면이었다는 것을요. 민우 씨는 진짜 밥을 먹으며 살았겠구나. 자신이 직접 씨 뿌리고 거둔 쌀로 지은 밥, 텃밭에서 딴 상추에 된장을 발라 먹는 쌈. 그 소박한 밥상 앞에서 그는 얼마나 당당하고 평화로웠을까요?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중간쯤 유독 손때가 많이 묻은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날짜를 보니 15년 전 제 딸아이가 결혼하던 해였습니다. 당시 제 딸의 결혼식은 신문 사회면에도 실릴 만큼 화제였습니다. 사돈댁이 재벌가였거든요. 2010년 5월
신문에서 미경이 딸의 결혼 소식을 봤다. 사진 속의 미경이는 여전히 곱더구나. 혼주석에 앉아 있는 그녀의 모습이 참으로 당당해 보였다. 그런데 미경아, 나는 왜 사진 속 너의 미소에서 쓸쓸함이 읽히는 걸까?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은 웃지 않고 있더구나. 사돈댁이 대단한 집안이라지. 부디 내 딸은 너보다 조금 더 자유롭기를, 조건보다는 사랑을 먼저 선택했기를 나는 먼발치서나마 기도한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귀신같이 알아챘던 겁니다. 제가 감추고 싶어 했던 그늘을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둔 제 불안을 말이죠. 사실 딸아이의 결혼은 거래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의 병원 확장을 위해 재벌가의 투자가 필요했고 사돈댁은 의료재단과의 결합을 원했으니까요. 딸아이는 사랑하던 대학 선배가 있었지만 저는 울며 불며 매달리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사랑? 그거 3년이면 끝이야. 돈은 평생 가지만 사랑은 밥 먹여주지 않아. 엄마 말 들어. 나중에 엄마한테 고마워할 거다. 그건 40년 전 제가 제 자신에게 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제 인생을 그대로 대물림했던 겁니다. 너도 나처럼 살아. 실패하지 말고 안전하게 화려하게 살아. 그게 자식을 위한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이기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자식을 통해 증명받고 싶었던 그 비겁한 욕망 말이에요. 지금 제 딸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는 재벌가 며느리지만 저는 압니다. 딸아이가 쇼핑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을요.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서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나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것을요. 그게 채워지지 않는 허기 때문이라는 걸 저는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미경아, 너는 지금 행복하니? 일기장 속에 민우 씨가 제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민우 씨. 나 행복하지 않아. 나는 화려한 감옥에 갇혀 있었어. 황금으로 만든 쇠창살 안에서 남들이 던져주는 부러움이라는 먹이를 받아먹으며 사육당하고 있었어. 당신이 흙 묻은 손으로 땀을 닦으며 올려다보았을 그 파란 하늘을 나는 단 한 번도 온전히 가져본 적이 없어. 사모님, 이것도 한번 보시겠어요? 딸이 이번에는 작은 앨범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펼쳐보니 민우 씨가 이곳에서 보낸 40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담겨 있었습니다. 모내기 하다가 새참을 먹으며 환하게 웃는 사진, 마을 회관에서 할머니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사진, 눈 내린 마당에서 강아지와 뒹구는 사진. 사진 속의 그는 늙어갔지만 표정은 점점 더 아이처럼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그가 병상에 누워 찍은 듯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모습이었지만 그는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인생 참 소풍 잘하고 간다. 미련은 없다. 다만 뒷말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뒷말이 무엇인지. 다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해주지 못한 것이 아쉽다. 아니면 다만 그 옛날 너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럽고 견딜 수 없이 가여워서요. 성공했다고 자부했던 내 인생이 사실은
실패한 인생의 전형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죽기보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의 저 환한 미소가 낡은 일기장이 투박한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장례식장 마당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빌딩 숲에 가려 보이지 않던 달이 이곳에서는 어찌나 크고 밝게 빛나던지요. 그 달빛 아래서 저는 제 차 검은색 벤츠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을 받아 매끄럽게 빛나는 그 차가 마치 거대한 관처럼 보였습니다. 나를 싣고 달렸던 화려하지만 차가운 관. 나는 저 안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영혼은 이미 질식해버린 채로요. 주차장 한 구석에는 민우 씨가 타던 것으로 보이는 낡은 1톤 트럭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녹이 슬고 칠이 벗겨진 짐칸에는 흙먼지가 가득한 트럭. 저는 홀린 듯 그 트럭으로 다가갔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대시보드 위에는 다 다른 목장갑 한 켤레와 색, 바랜 가족 사진 그리고 졸음을 쫓기 위한 박하사탕 한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소박하고 남루한 살림살이가 왜 그리 눈물겹던지요. 저는 트럭 문고리를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찔러왔습니다. 민우야, 나 어떡하니? 나 이제 어떡해? 65. 인생을 정리해야 할 나이에 저는 길을 잃어버린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돌아가야 할 곳은 저 화려한 서울의 펜트하우스인데 제 발길은 자꾸만 이 낡은 트럭 곁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나 제주도 학회 끝나고 내일 올라가. 골프 약속 잡혔으니까 라운딩 준비 좀 해놔. 건조하고 사무적인 문자. 평소 같았으면 네, 알겠어요. 조심해서 오세요. 라고 답장했을 겁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오늘따라 왜 이리 낯설고 멀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저는 휴대폰을 끄고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달을 보았습니다. 민우 씨가 매일 밤 보았을 저 달을 저도 오늘만큼은 오래오래 보고 싶었습니다. 이 달빛이 제 마음속에 낀 두꺼운 성애를 조금이라도 녹여주기를 바라면서요. 차가운 밤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몸을 떨면서도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에는 여전히 남편 성진 씨가 보낸 문자가 켜져 있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죠. 골프 약속 잡혔으니까 라운딩 준비 좀 해놔. 그 짧고 건조한 문장 하나가 지난 40년간 제가 목숨 걸고 지켜온 결혼 생활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성진 씨에게 저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였을까요? 아니면 병원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빛내줄 트로피였을까요? 아니, 저에게 성진 씨는 무엇이었을까요?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였을까요? 아니면 제 허영심을 채워줄 든든한 배경이었을까요? 우리는 서로를 여보, 당신이라 불렀지만 그 호칭 속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역할극에 충실한 배우들처럼 남들이 보는 앞에서만 다정한 부부인 척 연기했을 뿐이었죠. 우리의 대화는 언제나 비즈니스였습니다. 자식들의 성적, 부동산 시세, 주식 투자, 병원 확장 문제. 오늘 하루 어땠어? 많이 힘들었지? 보고 싶었어.
이런 평범하고 따뜻한 말들이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온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검은 화면 속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명품 화장품으로 주름을 가리고 보톡스로 피부를 팽팽하게 당긴 하지만 눈빛만은 죽어있는 낯선 노파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의 영정 사진 속 그 환한 미소와 너무나 대비되는 표독스럽고 욕심 많아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사모님, 여기서 뭐 하세요? 밤바람이 찬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려 돌아보니 민우 씨의 딸이 낡은 담요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담요를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담요에서 나는 냄새. 그건 싸구려 섬유유연제 냄새였지만 제 남편의 옷방에서 나는 고급 드라이클리닝 냄새보다 100배는 더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묻어있는 냄새였으니까요. 고마워요. 제가 주책이죠? 남의 장례식장에서 청승이나 떨고 저는 멋쩍게 웃으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딸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제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곳 민우 씨의 낡은 트럭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저 트럭을 참 좋아하셨어요. 네에마라고 부르시면서요. 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서울대 나온 양반이 왜 저런 똥차를 몰고 다니냐고. 돈이 없으면 자존심이라도 세울 법한데 창피하지도 않냐고요. 저도 어릴 땐 그게 싫었어요. 학교 앞에 아버지가 저 트럭을 끌고 데리러 오시면 친구들이 볼까봐 멀리서부터 도망치곤 했거든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아니, 저는 40년 전 민우 씨가 고시를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이미 그에게서 도망쳤으니까요. 그가 낡은 트럭을 몰게 될 미래가 두려워서 그의 가난이 내 화려한 날개에 흙탕물을 튀길까봐 겁이 나서. 그런데 사모님,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딸아이가 저를 보며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지야, 이 트럭은 짐만 실어 나르는 게 아니란다. 아빠의 자유를 실어 나르는 거야. 이 트럭을 타고 흙길을 달릴 때 아빠는 세상 그 어떤 왕보다도 부자란다. 왜냐하면 아빠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거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내가 서고 싶은 곳으로 마음대로 갈 수 있으니까. 자유. 그 단어가 제 가슴을 날카롭게 베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벤츠를 타고 왔지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이라는 목적지만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왔으니까요. 제 차의 핸들은 제가 잡고 있었지만 사실 운전석에 앉아있던 건 제가 아니라 남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행복하게 사셨어요. 가난했지만 궁색하지 않으셨고 유명하진 않았지만 외롭지 않으셨죠.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제 손을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민지야, 아빠는 참 잘 놀다 간다. 소풍 한번 신나게 했다. 후회는 티끌만큼도 없다고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존경과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딸아이가 나중에 제가 죽었을 때 저런 표정으로 저를 추억해 줄까요? 아니요. 아마 제 딸은 제 유산이 얼마나 될지, 상속세는 어떻게 줄일지 계산하느라 바쁠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딸아이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편지 묶음을 꺼냈습니다.
누런 서류 봉투에 담긴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수취인은 모두 박미경. 바로 저였습니다. 아버지가 술 한잔 하시는 날이면 밤새 썼다 지웠다 하시던 편지들이에요. 차마 붙이지는 못하시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셨던 건데, 이제는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가장 위에 있는 편지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읽어내려갔습니다. 날짜는 1998년 12월. 대한민국이 IMF 외환위기로 휘청거리고 제 남편의 병원도 부도 위기에 몰려 제가 밤마다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미경아, 뉴스를 봤다. 세상이 참 어지럽구나. 성진이 병원이 힘들다는 소문이 여기까지 들린다. 내가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있을지 눈에 선해서 며칠째 잠을 설쳤다. 미경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바람 같은 거란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모래알처럼 빠져나간다고 해서 너라는 사람의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너는 빈손일 때도 빛나던 사람이었어. 내가 사랑했던 22살의 박미경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어도 그 자체로 보석 같은 여자였어. 그러니 부디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지 말아라. 어느 누구에게 싫은 소리 듣더라도 기죽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어라. 먼 곳에서 못난 친구 민우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흙바닥에 명품 원피스가 더러워지는 것 따위는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병원을 살리겠다며 밖으로만 돌았고 집에 들어오면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남편 병원 망하면 저도 끝이라며 뒤에서 수군거렸고 저는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차가웠던 겨울밤 저는 혼자 울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만 수천 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우 씨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먼 강원도 산골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저를 위해 잠 못 이루고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남편조차 당신이 뭘 알아? 하며 무시하던 저를 너는 그 자체로 보석 같은 사람이라며 위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편지를 그때 받았더라면, 그랬다면 제 인생은 조금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아마 그때의 저는 이 진심조차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뭘 알아? 위선 떨지 마. 하면서 찢어버렸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는 이 편지를 붙이지 못한 겁니다. 제 자존심을 다치게 할까봐. 자신의 위로가 저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될까봐. 그는 침묵으로 저를 지켰던 겁니다. 40년 동안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입을 틀어막아도 새어나오는 울음소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우 씨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저는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지난 40년, 저는 제가 승리자인 줄 알았습니다. 민우 씨가 저를 놓친 걸 평생 후회하며 살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성진 씨와 결혼한 저를 보며 그가 땅을 치고 있을 거라고 그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오만이었고 착각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저를 놓친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세상으로, 제가 꿈꾸는 화려한 무대로 날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사랑을 접어 날개를 달아준 것이었습니다.
그는 패배자가 아니라 사랑을 완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원하는 것을 갖게 해주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존재를 지워버린 바보 같은 남자. 저는 벤츠의 차가운 보닛에 이마를 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하고 비싼 옷을 입었지만 영혼은 텅 비어버린 늙은 여자. 사랑을 버리고 돈을 택한 대가로 평생을 외로움 속에 갇혀 살아야 했던 여자. 진짜 몰락한 사람은 바로 저 박미경이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민우야. 내가 잘못했어. 허공에 대고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밤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 이름 모를 풀벌레 우는 소리만이 제 통곡에 화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다시 진동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전화였습니다. 액정에 뜬 남편이라는 글자가 징그럽게 느껴졌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 애틋하고 처절한 감정마저 현실이라는 흙탕물에 오염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40년간 훈련된 대로 반사적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자?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뒤쪽에서는 왁자지껄한 술자리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아니에요. 앉아요. 그래. 아까 문자 봤지? 내일 라운딩 잡힌 거 김 원장네 부부랑 같이 치는 거니까 신경 좀 써. 김 원장 와이프가 저번부터 당신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라. 그 여자 입산 거 알지? 가서 기죽지 않게 옷 좀 제대로 입고 나가고. 기죽지 않게. 옷 좀 제대로. 그놈의 체면. 그놈의 기싸움. 40년 동안 저를 옥죄어왔던 그 말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역겹게 들렸습니다. 여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왜, 뭐 필요한 거 있어? 당신. 지금 행복해요? 순간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술자리의 소음조차 멈춘 듯 했습니다. 뭐? 뜬금없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야? 행복?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그게 행복이지. 나이 60 넘어서 무슨 행복 타령이야? 끊어, 나 바빠. 전화는 매정하게 끊어졌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행복이다. 그래요. 성진 씨에게 행복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밥을 먹고 더 비싼 옷을 입고 남들 위해 군림하는 것. 그에게는 마음이라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남자를 선택한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시 트럭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우 씨의 트럭 안에는 낡은 라디오가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밭일을 하러 가는 길에 저 라디오를 들으며 노래를 흥얼거렸겠죠. 바람 냄새를 맡으며 계절이 바뀌는 풍경을 눈에 담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의 삶은 비록 작고 낡은 트럭이었을지언정 그 안에는 우주가 담겨 있었습니다. 반면 제 벤츠는 그저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목적지도 모른 채 그저 남들을 앞지르기 위해 미친 듯이 질주만 했던 폭주 기관차.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내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입고 있던 이 거추장스러운 가면을 벗어던질 용기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영정 속에 민우 씨가 저를 보며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괜찮다. 다 괜찮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영정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거울도 보지 않고 삐뚤어지게 발라졌을지도 모르는 그 립스틱을 바르고 저는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우야, 나 이제 갈게.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서 내 남은 인생은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로 살아볼게. 내가 그랬던 것처럼. 진짜 살아있는 삶이 뭔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배워볼게. 고맙다. 나를 끝까지 사랑해줘서. 그리고 미안하다. 너를 너무 늦게 알아봐서.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죽은 첫사랑에 대한 조문이자 죽어버린 제 지난 삶에 대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오는 길. 새벽 1시의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제 가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건 민우 씨가 남겨준 마지막 선물, 진심이라는 이름의 불씨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고속도로 위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새벽 3시의 고속도로는 마치 거대한 심해 같았습니다. 오가는 차도 거의 없는 그 적막한 길 위를 제 검은색 벤츠는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죠. 갈 때와 똑같은 차, 똑같은 도로, 똑같은 운전자였지만 차 안을 감도는 공기의 질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기계적인 안내 음성이 정적을 깼습니다. 여기서부터 서울특별시입니다. 그 소리가 마치 현실 세계로의 복귀를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렸습니다. 서울. 제가 평생을 바쳐 싸워왔고 승리했다고 믿었으며 끝내는 저를 삼켜버린 욕망의 도시.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번져오는 도시의 불빛들을 보며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꽉 힘을 주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건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비장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제까지의 박미경은 죽었다. 나는 이제 다시는 그 가짜들의 세계에서 꼭두각시 노릇을 하지 않으리라. 그런 다짐이 손끝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차창을 조금 열었습니다. 강원도의 맑고 차가운 공기는 이미 사라지고 매캐한 매연과 먼지가 섞인 서울 특유의 냄새가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머 공기 탁해라며 질색하며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틀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탁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게 내 현실이다. 이것부터 인정하고 시작하자. 나는 맑은 숲속이 아니라 이 혼탁한 도시 한복판에 서 있다. 하지만 숨을 쉬는 방식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올림픽 대로를 따라 한강변을 달렸습니다. 강물 위로 도시의 네온 사인이 어지럽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저 수많은 아파트 불빛들. 그 속에는 저처럼 잠들지 못하고 행복한 척 연기하며 속이 썩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을까요? 성공이라는 신기루를 쫓아 앞만 보고 달리느라 정작 내 옆에 소중한 사람, 손 한 번 따뜻하게 잡아주지 못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감옥 속에 갇혀 있을 거란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제 전용 주차구역. 양옆에는 남편의 외제차와 아들의 스포츠카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번쩍이는 차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어딜 갔다 이제 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 화려한 껍데기들의 전시장. 저는 차에서 내려 잠시 민우 씨의 편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가슴품에 따뜻하게 데워진 그 편지 뭉치. 그 온기가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가자, 박미경. 도망치지 말고 마주해. 엘리베이터가 초고속으로 펜트하우스까지 올라가는 동안 저는 거울 속에 제 자신과 눈을 맞췄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번진 립스틱, 퉁퉁 부은 눈.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몰골이었지만 저는 그 얼굴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가면을 벗은 진짜 내 얼굴을 마주한 기분이었으니까요. 현관문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거실에는 어제 남편이 벗어던져 놓은 골프웨어들이 뱀 허물처럼 널브러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마시다 만 위스키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값비싼 대리석 바닥,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 벽에 걸린 유명 화가의 그림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는 저것들이 제 자존심이자 자랑거리였는데 오늘 보니 그저 차갑고 딱딱한 사물들에 불과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들, 온기가 없는 것들, 민우 씨의 낡은 트럭 안에 놓여있던 박하사탕 한 봉지보다 못한 것들. 안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남편 성진 씨는 대자로 뻗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저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잠든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늘 권위적이고 당당해 보이던 병원장 박성진. 하지만 무방비 상태로 잠든 그의 얼굴은 늙고 지친 노인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입은 힘없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미움이 솟구칠 줄 알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라고 소리치고 싶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미움 대신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저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구나. 평생을 1등 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남들을 밟고 올라서야 한다는 전쟁터. 같은 삶 속에서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쉬어보지 못한 사람.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돈으로 사람을 조종하려 하고 권위로 가족을 억누르려 했던 가여운 영혼. 그는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가져다 주는 돈과 명예에 취해 그를 남편이 아닌 배경으로만 대했으니까요. 우리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은 공범이었습니다. 저는 화장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뺐습니다. 손가락에 선명하게 남은 반지 자국. 그것은 훈장이 아니라 족쇄의 흔적이었습니다. 반지를 보석함 깊숙한 곳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딸깍. 그 경쾌한 소리와 함께 저는 병원장 사모님이라는 무거운 왕관을 내려놓았습니다. 샤워실로 들어가 뜨거운 물을 틀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나신. 축 늘어진 피부와 앙상한 뼈마디가 드러났습니다. 이게 나구나. 화려한 옷과 보석을 다 걷어내고 나면 남는 늙고 보잘것없는 육신. 하지만 저는 그 몸을 정성스럽게 씻어냈습니다. 비누 거품으로 먼지를 씻어내고 눈물의 흔적도 씻어냈습니다. 다시는 나 자신을 학대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남들의 시선 때문에 내 영혼을 팔지 않으리라. 물줄기 아래서 저는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보았던 그 한강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어제의 태양은 저를 조급하게 만드는 채찍 같았지만 오늘의 태양은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축복 같았습니다. 저는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직은 차가운 아침 공기가 집 안으로 밀려들어와 묵은 술 냄새와 눅눅한 공기를 몰아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미경아. 스스로 제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그냥 박미경. 40년 만에 불러보는 내 이름이 참 낯설면서도 다정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장 이혼 서류를 내밀고 이 집을 뛰쳐나가는 것이 정답일까요? 아니요, 그건 너무 영화 같은 이야기겠죠.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65의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박미경으로 살 거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남편의 눈치를 보며 주눅 들지 않을 겁니다. 백화점 쇼핑 대신 서점에 가서 민우 씨가 좋아했던 시집을 살 겁니다. 골프장에 가는 대신 흙을 밟을 수 있는 텃밭을 가꿀 겁니다.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돈 좀 아껴 써라 잔소리하는 대신 사랑한다. 우리 딸 오늘 하루는 어땠니?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글을 쓸 겁니다. 민우 씨가 남겨준 그 낡은 만년필에 새 잉크를 채워넣고 일기를 쓸 겁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진짜 나의 이야기를 기록할 겁니다. 비록 서툴고 느리겠지만 제 안에 남은 생명의 불씨가 다 타오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식탁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투명한 물잔에 아침 햇살이 비쳐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3캐럿 다이아몬드보다 더 아름다운 빛이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흐르는 물줄기가 온몸의 세포를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일어났어? 등 뒤에서 잠이 덜 깬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눈곱이 낀 남편이 저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 좀 달라 보이네.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빙긋이 웃어주었습니다. 사모님의 가식적인 미소가 아니라 인간 박미경으로서의 편안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밥 먹어요. 내가 따뜻한 된장찌개 끓여줄게요. 된장찌개? 아줌마 안 오셨어? 당신이 끓이게? 네. 내가 끓이고 싶어서요. 당신 뜨거운 밥에 찌개 먹고 싶다고 했잖아. 저는 냉장고에서 두부와 호박을 꺼냈습니다. 도마 위에 칼질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 박동 소리처럼 생동감 있게 들렸습니다. 민우 씨, 보고 있지? 나 이제 도망치지 않아. 여기가 내 자리야. 이 차가운 성을 온기 있는 사람의 집으로 만드는 것. 그게 내가 남은 생 동안 해야 할 숙제 같아. 당신이 척박한 시골 땅을 생명의 밭으로 일구었듯이 나도 이 삭막한 콘크리트 사막에 작은 꽃 한 송이 피워볼게. 지켜봐줘. 나 박미경, 이제 진짜로 살아볼 테니까. 보글보글 찌개 끓는 냄새가 거실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구수하고 소박한 냄새. 그 냄새가 50억짜리 아파트의 냄새를, 아니, 제 인생의 냄새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하늘을 향해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민우야. 나를 다시 살게 해줘서. 안녕, 나의 첫사랑.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우리는 종종 행복이 아주 먼 곳에 혹은 아주 높은 곳에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 믿으며 정작 중요한 것들을 희생시키곤 하죠. 하지만 오늘 미경 씨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진짜 행복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화려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소박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요. 미경 씨가 뒤늦게나마 찾은 그 진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치열한 삶의 무게에 지쳐있을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잊고 지낸 소중한 가치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하루는 잠시 멈춰서서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